여러분 우리가 사실 사망이라는 얘기를 네, 많이 네. 들을 거예요. 뭐 진짜 수사 현장에서는 사망이라는 말이 너무나 잘 많이 쓰이는 말인데 그 사망의 종류도 우리가 되게 달라서 네, 구분을 해서 또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망일 때 뭐 사인이 어떠냐, 어떻게 뭐 사망을 했느냐, 누구에 의해서 사망이 됐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많이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쓰이는 뭐 솔직히 말하면 뭐라 그래야 되나 법의학서라고 해야 되나요? 법의학적으로 사용되는 말들을 좀 구분해서 또 아니면 법적인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서 그렇죠.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사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그 사망의 종류는 한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이제 외인사, 외인사, 두 번째가 내인사, 내인사, 그 다음에 이제 불명, 불명, 그 다음에 이제 변사. 변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어 있을 때 이 사람의 죽음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일어났거나 아니면 기존에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외인이 작용해 가지고 죽어도 외인사로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종류를 좀 나눠보면 편할 것 같아요. 차라리 외인사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살이죠. 자살. 네. 예. 자살은 이제 이게 스스로 죽을 의사를 가지고 본인의 행위로 죽는 거.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죠?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의사, 목맴. 네. 그다음에 이제 투신. 물에 투신해서 익사한다거나. 네. 그다음에 양 마시고 수면제나, 죽는 거, 네. 뭐 독극물 먹고 죽는 거 이런 게 이제 자살인데 이게 이제 외인사 중에 하나예요. 이제 살인.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죽는 거는 이제 법상에 정해진 거 다 쭉 읊어볼까요? 네. 뭐 살인 관련돼서는 영아살해 있어요. 그다음에 촉탁 및 승낙살인. 네. 나를 죽여주세요. 뭐 해서 부탁하고, 죽여주는 네. 거. 촉탁살인, 승낙살인. 그다음에 속여가지고 그 죽게 만드는 위계에 의한 살인 같은 거. 이것도 다 살인의 종류에 들어가고요. 네, 이게 무리야라고 맛있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뭐 독극물이 타져 있다든지 그것도 위계에 의한 살인. 그다음에 뭐 존속살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해치사도 결국 뭐 죽일 목적은 아니지만 때리다 보니까 죽었으니까 결국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 그것도 타살이에요. 네. 예. 그다음에 과실치사도 부주의로 사람 죽인 것도 그 어떻게 보면 타살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 버려놓고 방기하고 관리하지 않아서 유기치사. 어린애 져단 주고 오랫동안 방치하면 죽잖아요. 네. 그 결과적으로 유기해서 죽으면 유기치사예요. 타인의 행위에 의해서 죽은 모든 죽음은 타살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사고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수해 피해라든지요, 맞아요. 아니면 지진, 아니면 산업재해 같은 것들 이런 사고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를 사고사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펜션에 있다가 가스를 마셔서 죽었다고 하는 경우도 이런 것도 사고사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교통사고나 의료사고는 이게 사고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타살이에요. 네, 이건 원인을 밝혀내야 되는 거라서 타살입니다. 네, 이건 타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불상 설명해 주세요. 불상이야 뭐. 네, 이게 불상이 어떤 게 있냐면요. 분명히 외상에 의해서 사망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비구폐색 같은 경우도요. 타살에 의해서는 아니면 뭐 자살로 비구폐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비구폐색이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거는 외인사가 맞긴 맞아요. 외인 누군가에 의해서 분명히 이거 뭔가 작용했을 것 같은데 밝혀내지는 못했을 때 그냥 일단은 불상이라고 그래요. 네, 네. 근데 이게 종종 있어요. 가끔씩 있어요. 네, 그러면 진짜 원인 불명일 때는 되게 수사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깝깝해지요, 이거. 네. 그리고 내인사. 내인사. 이제 뭐 말 그대로 이거는 뭐 거의 병사라고 보시면 병사 될까요? 맞습니다. 거의 네. 병사입니다. 질병에 의해서 죽은 거, 내적인 원인에 의해서 죽은 거. 내인사는 거의 병사라고 보시면 될 그렇죠. 거고요. 여기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가장 또 유의해서 봐야 할 게 바로 이 내인사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가 불명입니다. 아까 네. 불상하고 비슷해요. 네. 그렇지만 사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까는 외인사였는데 뭐가 우리가 알 수 뭐가 작용해서 죽었는지 모르는 게 이제 불상이고. 네, 이거는 보통 부패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불명 같은 경우는 이 사인 자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인사인지 외인사인지 그렇죠. 아예 구별이 안 되는 경우. 그건 이제 불명이라고 그래요. 네. 그 불상하고 불명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변사가 있습니다.
딱 현장에 가서 우리가 모든 사건, 사망 사건을 부를 때 변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판정이 나지 않은 사건들, 이게 내인사인지 외인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 이거 내인사야 외인사라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때는 그냥 통틀어서 밝혀지기 전까지는 네, 그냥 변사 사건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외인 사건 내인사라고 하더라도 내인사로 확실하게 입증이 안 되면 일단 변사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인사는 다 변사고요. 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자타살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거나 그렇죠. 외인사인 것이 구분이 되면 변사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일단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모든 사건을 변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사는 딱 정의를 내리면 그거예요. 타살의 의혹이 있는 시신. 그 변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죽음은 이렇게 외인사, 내인사, 불명, 변사 이런 게 있다는 거. 네. 이제 저희가 사건 설명할 때 이런 얘기 하시면 조금 이제 이해가 좀 나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간단한 것만 좀 추렸어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 제일 우리가 많이 들여다보는 게 바로 시체입니다. 시체가 말해주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요. 네. 시체의 뭐 상처뿐만이 아니라요. 시체 같은 경우는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그럼요. 장소가 어떤 환경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유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현장이 사망한 사건인지 살해된 사건인 그 장소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특히 알리바이를 깨기 위해서 옛날엔 요즘은 CCTV가 많다고 그죠? 하지만 사실 옛날에는 CCTV도 많지 않았고요. 그럼요. 또 가정 내에서 일어난 사건 같은 경우는 CCTV가 없다 그럼요. 보니까 이 시체의 시간, 예. 그 온도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체 현상이라고 이제 그 통틀어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사후 경과 시간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가 지났는지 이제 이런 거 판단하는 기준, 법의학적인 거 얘기입니다. 네. 이건 이제 첫 번째가 사람이 죽고 나면 사후 경과 시간 추정하는 거에서 1번이 이제 체온 하강이잖아요. 체온. 네. 처음에 우리가 사람이 목숨을 이제 잃게 되면 죽게 되면 네. 생명 활동이 뚝 떨어지잖아요. 생명 활동이 중단. 네. 그러면은 어떤 화학 작용도 일어나지도 않고 다 정지되다 보니까 그때는 뭐 안에서 우리가 복사 및 전도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뭐 그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는데 그런 체열을 발산하는 물리학적인 모든 활동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체온이 근데 일정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장의 그 상태가 일정하다면. 그래서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을 대입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쯤에 사망을 했겠구나, 시체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가 됐겠구나라는 걸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내에서 열을 막 발생시키는 거는 뭐 혈류가 통하거나 무슨 화학 작용이 이제 있어서 열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살아 있을 때. 네.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딱 죽고 나면 그 화학적인 현상은 스탑. 피가 흐르지 않으니까 스탑돼 버리니까 이제 그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데 뭐 내가 장판 위에 누워 있다든지 그럼 열이 전도되죠. 열이 전도되거나 뭐 이제 이런 또 뭐 햇빛이 쨍쨍 쪼여가지고 나한테 비추기 때문에 복사열이 흡수되거나 이런 물리학적인 현상은 지속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 시신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본인이 놓여 있는 장소의 다른 물건들하고 온도가 같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즉 말하면 물건이 돼 버리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물건과 시신이 같은 온도를 유지해 버리는 거. 이제 그 이치에 의거해서 체온을 측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학수사 요원들은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요. 그렇죠. 네. 이 빨리 온도를 재야 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를 일단 재고요. 재고. 그때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주변의 온도를 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문에다가 이제 가장 정확한 곳이 항문이기 때문에 그럼요. 항문에다가 체온 측정, 네. 온도계 넣죠. 네, 그래서 온도 변화를 계속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 온도를 이제 온도계가 요즘에는 직장 온도계 잘 안 쓰더라고요. 네. 우리 때는 가서 직장 온도 항문에다가 네.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계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대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체크하더라고요. 네. 근데 예전에 저희가 할 때는 그거 직장에다가 이거 찔러 넣는데 굉장히 불쾌해요. 잘 들어가지도 저도 않고. 저 때만 해도 그렇게 했었었는데. 직장 온도를 재는 거하고 직장 온도를 쟀는데 조금 전에 김유희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것처럼 가자마자 거기 그 장소의 온도를 쟀어요. 근데 23도라고 쳐요. 근데 그 직장 온도를 딱 찔러서 딱 빼니까 23도야. 그러면 같아진 거예요. 그 같아진 상태, 그러면 이 사후 시간 경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시간에 따라서 얼마씩 시신의 그 온도가 뚝뚝뚝 떨어진다는 공식이 있어요. 네. 근데 같아졌다면 뭐 몇 시간.
아직도 직장 온도가 1, 2도 더 높다면 사망한 지 몇 시간 이렇게 구분하는. 그래서 이거를 사후 경과 시간을 측정하는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온 하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다음에 제 뭐 시체 강직 상태도 보지만 또 시반. 침전, 혈액 침하, 뭐 혈액 침전, 시체 얼룩이라고도 하고요. 네, 시반. 네, 제일 많이 쓰는 용어는 시반. 뭐 사반이라고도 쓰고요. 네. 시반, 사반 같은 소리입니다. 네. 시체 얼룩.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거 시반이에요. 뭐냐면 우리 피는 적혈구, 백혈구, 그다음에 혈장들이 막 엉켜서 그렇죠. 이렇게 펌프에 의해서 심장 펌프에 의해서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심장 작용이 딱 멈추고 혈류가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다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 정지돼 있는 상태인데 제일 무거운 게 바로 적혈구예요. 적혈구죠. 근데 적혈구 색깔이 적색이잖아요. 이 적혈구들이 쭉 가라앉아요. 그렇다면 뭐겠어요? 내가 중력이 작용하는 쪽으로 가라앉겠죠. 그러니까 밑부분으로. 네, 그럼 밑부분으로 바로 이 붉은색들이 띄게 되는 게 바로 시반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이제 이를테면 의사라고 그러죠. 목매사.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자살을 했어요. 목매고. 그러면 시반이 어디 형성되겠어요? 발끝하고 손끝에. 그죠? 네. 적혈구가 무거운 게 내려와서 맨 끝 부분에 여기가 이제 이거 빨간색을 띠는 게 그 시반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시반은 기본적으로 검붉은색입니다. 네. 검붉은색인데 만약에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그 경우 이제 붉은색 띠는 경우는요. 이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이제 익사. 네. 그다음에 이제 저체온사. 그다음에 사망 후에 그 냉장고라든지 차가운 곳에 이렇게 뒀으면 붉은색 띠고요. 네. 그다음에 가스 중독 있잖아요. 아, 네. 이것도 이 붉은색을 띠고 시한산 중독 같은 경우도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시반 색깔 보고 사인을 그 형사들이 가리기도 해요. 네. 그래서 누운 자살 같은 경우는 그럼 등 쪽이겠죠. 당연하죠. 목덜미, 허리, 팔, 다리라고 하더라도 여기 뒤쪽. 뒤쪽. 그다음에 엎드린 자세 같은 경우는 배, 배겠죠. 얼굴, 가슴, 팔다리 안쪽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시반인지 아니면 살아생전에 얻어맞아가지고 생긴 멍, 이른바 얘기하는 피하 출혈인지. 피하 출혈이 뭐예요? 피부 밑 출혈 현상이라는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시반이야? 현장에 갔더니 등 밑에 뻘건 게 있는데 이게 생전에 맞아갖고 뻘개진 걸까? 아니면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드린 시반일까? 적혈구가 내려앉은 걸까? 이걸 구분을 이제 하기가 모호할 때가 있어요. 네. 비슷하게 생겨서. 네. 그런데 이제 이거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뭐 여러 개 따질 거 없이 그냥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절개하면 됩니다. 네. 시반 부위가 이렇게 빨갛게 있는데 자 등에 빨간 게 있어. 이게 생전에 맞아서 멍들은 걸까? 아니면 죽은 시반일까? 죽어서 생긴 시반일까? 딱 째잖아요. 째가지고 피부를 싹 드러내면 그 안에 피딱지가 이게 응고돼서 나오잖아요. 그건 맞은 거예요. 멍입니다. 그건 피하 출혈이에요. 네. 그러면 이건 맞아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쨌는데도 피부 밑을 긁어냈는데 그 안에 피딱지 같은 게 안 앉아 있어. 이건 시반이에요. 네. 간단합니다. 그거 구분하는 거는. 시체 경직이라는 거 우리가 가면 진짜 제일 먼저 이렇게 딱딱딱 만져보세요. 관절. 네. 그럼 얼마나 사실 저는 봐도 잘 모르겠는데 오래 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거 한 5시간 6시간 네.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점점점 굳어가다가 한 12시간 정도 되면 완전히 완전히 굳어요. 완전히. 네, 완전히 굳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풀려요. 관절이 고정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관절이. 사망 후에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근육이 경직돼 가지고 네. 관절이 딱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관절을 지탱하는 근육이 딱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경직돼 가지고. 시체 몸 상태도 봐야 되겠지만 주변 환경을 진짜 보는 게 그럼요.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열대 기후에 있는 곳에서 시체가 잘 경직 안 돼요. 네. 뜨거우니까 뜨뜻하면 아무래도 경직이 더디겠죠. 네. 그리고 이제 개인차 또 있어요. 개인차. 근육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오래 가요. 네. 이 그- 근육이 워낙 굳어서 이게 오래 가거든요. 강하고 오래 지속. 네. 그래서 이 개인차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근육량이 전혀 다르죠. 또 예. 지방량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체 경과 시간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체온 보조, 시반 보조, 시체 경직 보조 거기다가 또 뭐 CCTV 보조 다 봐요. 위 내용물 보죠.
또 이제 하나 더 이제 설명드린 부패도 봅니다. 부패는 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 부패 썩는다 그러죠. 부패하는 이유는 얘기할 것도 없지. 부패시키는 게 뭡니까? 세균이에요. 균. 예, 세균입니다. 부패균이 있어요. 혈관 내에 있는 혈액 중에 번식하고 있는 그 이제 그 세균이 예, 자기가 발생시킨 그 가스의 압력에 의해서 이제 그 이동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그게 썩는 거예요. 사람 몸이 아직까지 가스가 있잖아요. 그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바깥으로 배출이 못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몸 안에서 그 세균들이 타고 돌면서 여기서 부패를 세균들이 그러니까 남아 있는 이 물질을 갖고 계속 얘네들이 뭐 작용을 하다 보니까 부패 가스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부패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건 정말 알다시피 우리가 부패 빨리 일어나는 건 기온, 온도, 습도 그다음에 공기가 얼마나 잘 돌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기온은 이제 그 대체로 20도에서 30도씨 정도일 때가 이 부패가 빨리 시작이 된대요. 또 너무 높아도 부패가 좀 더 건조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에는 그 아주 열대지방 아프리카 같은 데서 기온이 아주 높으면 부패가 엄청 빨리 진행될 것 같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건조도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도에서 30도씨일 때 기온이 세균 번식이 아주 적정한 온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패가 진행되고요. 습도가 아무래도 높을수록 빠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막 같은데 그래서 미라가 가능한 거예요. 이집트 같은 데. 네.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습도가 높으면 그 부패가 빨라요. 또 우리가 부패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곤충이나 동물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거 진짜 네. 이게 이것 때문에 그 원인 불상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확인할 이제 수가 없을 때가. 뭐 외부에서 특히 이제 발견될 때, 그때는 이제 곤충이라든지 동물이 침습해가지고 얘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시신이 이제 그 손괴가 되면 네. 훼손이 되면 부패는 당연히 가속화되죠. 파리는 비가 올 때는 접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변사체가 산 같은 데서 죽었는데 며칠 동안 장마철에 계속 비가 왔잖아요. 그러면 파리가 접근 안 하기 때문에 파리가 앓는 일 없어요. 그런 건 좀 이거는 뭐 이거 수사하는 형사들은 그럼 어느 정도 알죠 이건.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인 모두가 작용을 했을 때 부패가 빨리 일어났는데요. 바람이 잘 불고 온도가 20도에서 30도, 습도가 높고 적절할 때쯤이면 부패가 많이 일어납니다. 공기 중에 있을 때는 한 1주 정도 되면 부패가 진행되고요. 네. 물 속에 있으면 한 2주 정도 돼야 돼요. 네. 흙 속에 있으면 한 8주부터예요. 8주. 그러니까 흙에다 묻어놓으면 그러니까 매장하잖아요 범인들이. 매장하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시신 매장하면 바로 부패가 진행돼가지고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늦죠. 네. 이거 캐스퍼의 그 부패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뭐 체온을 잴 뿐만 아니라 외부 조건까지 다 잰다고 했잖아요. 근데 외부 조건뿐만 아니라 그래서 되게 자세하게 기재하거든요. 맞아요. 어느 정도냐면 문이 열려 있었다, 닫혀 있었다, 그 기온은 언제였고 바깥의 기온은 평균 몇 도였었다, 낮에는 해가 몇 시에 뜨고 밤에는 언제 뜨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적어 놓을수록 이게 사건 해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개인. 시신의 개인. 네, 개인의 죽은 사람의 개인 내부 조건. 나이대에 따라 다르고요. 성별에 그렇죠? 따라 다르고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 어떤 뭐 기저질환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리고 체격이 크냐 작냐 살이 쪘느냐 안 쪘느냐 이거 진짜 되게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차는 뭐 혈액이 풍부하고 사람마다 혈액이 풍부할 수 있겠죠. 혈액이 풍부하면 혈액 내에 존재하는 세균이 많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수분이 풍부해 살이 쪄서 수분이 풍부한 사람들도 아무래도 빠르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순서를 보니까 유아, 네. 소아, 네. 청장년, 네. 노인 순으로 부패가 진행됩니다. 아마 이게 수분의 양하고도 그렇습니다. 많이- 수분하고 혈액의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기저질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폐혈증이라든지 그다음에 폐혈증은 결국 세균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괴저성 질환, 세균성 전염병, 코로나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세균의 번식이 원래 있었으니까
원래 있던 사람이 사망하고 나면 몸속에 있던 그 세균이 더 활성화되겠죠. 네. 그러니까 빠를 수밖에. 네. 그리고 우리가 차기 상태에 따라서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다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적게 입을수록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섬유질이라든지 막고 있는 외부 환경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부패가 좀 늦고요. 그다음에 왜 우리가 범인들이 옷을 빨리 막 벗겼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부패가 빨리 진행되도록 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없을수록 차기 네. 상태가 없을수록 빨리 부패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적게 입을수록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적게 입을수록. 그러니까 적게 입는다는 얘기는 햇빛 차단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옷을 적게 입고 있으면. 그다음에 팔이 접근 있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팔이. 그대로 시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시체는 정말 많이 변합니다. 이게 네. 부패에 의해서 변하기도 하지만 뭐 수포가 생기기도 하고 또 맞아요. 물에서 발견된 거는 우리 교수님 몇 번 말씀하셨지만 사천왕상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형태학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패가 되면 거의 녹색 형태로 가요. 네. 녹색 형태로 가는데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부패 무늬가 생겨요. 제일 먼저 네, 시작돼요.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네, 예. 그 혈관계 있잖아요. 이런데 그 혈관이 있는 게 왜 그 우리 그 하지정맥류 같은 거 앓고 있는 사람들 뒤에서 보면 쫙 네. 나무 이파리처럼 혈관이 막 이리저리 간 게 퍼렇게 드러나잖아요. 그거 비슷한 게 대퇴부, 하복부. 네. 하복부에가 제일 먼저 시작돼요. 하복부에 시작돼갖고 몸으로 이게 번지는데 이 부패균이 혈관계 정맥 그쪽 내에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죽고 나서 한 2, 3일 정도 되면 암녹색을 띠면서 그렇게 부패 무늬가 생겨요. 네. 2, 3일입니다. 이게 네. 대체로 어깨, 그 아까 말씀드린 하복부, 상, 흉부 이쪽, 사타구니 쪽 많이 생겨요. 네. 하지. 네. 이게 부패 무늬예요. 네. 그리고 이게 부패망이라고 하는데 무늬가 생긴 후에요. 네.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바로 부패 수포입니다. 맞아요. 물집이죠, 말로. 네, 네. 여기 왜냐면 가스가 이렇게 네.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맹글맹글 네. 뭉치다 보니까 축척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수포 형태로 일단은 올라오게 되고요. 나중에 이것이 그냥 확 형태가 네, 커지게 늘어나죠. 되면서 온몸이 팽대해진다고. 네, 거인상처럼 커지면서 이게 바로 사천왕 현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부패 무늬가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부패 이제 물집이 생겨 부패 수포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부패 무늬 딱 생겼다 그러면 현장 나가서 딱 봤는데 부패 무늬가 생겼어. 한 2, 3일 나뭇잎처럼 되겠다. 아 이거 2, 3일 됐다. 가고 부패 수포가 생겼다. 그러면 이건 한 4, 5일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거인화 현상이라고도 불러요. 네. 사천왕상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사찰 그 초입에 가면 양옆에 두 사람씩 눈 이렇게 뜨고 막 네. 이렇게 하고 막 거인 영상 한 분 거기 무서워서 못 지나간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사천왕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면 거인화, 사천왕상 현상이라고 그래요. 네. 이게 이제 근육에 부패가스가 많이 축적되고 팍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거예요. 사람이. 네. 사천왕처럼. 그래서 온몸이 이게 거대해집니다. 평상시에 죽기 전에 이렇게 호리호리한 사람이 또 뒤늦게 발견됐는데 막 이렇게 발견됐어. 네. 그러면 무게도 엄청 나갈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달아보면 똑같습니다. 네. 그냥 단지 이게 사천왕상 현상을 띠고 있는 거예요. 안구가 돌출되고 혀가 돌출되고 그다음에 이제 성기 부분이 많이 커져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복부도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얼굴부터 시작됩니다. 네. 근데 안타까운 게 이럴 때 피해자 가족이 그 가족의 시신을 봤을 때 가장 충격. 못 알아봅니다. 네. 이세요. 사천왕상 갈 정도 되면 잘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게 부패 시체도 그렇지만 이 사천왕상을 봤을 때 그 가족들의 충격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상 시체 현상 하나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으로는 이렇게 부패가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것이 그리고는 맞는데 이제 끝나는 거죠. 예. 네, 근데 이것이 어떤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특징에 의해서 다른 형태로 네. 그 시체가 현상이 일어나는 걸 바로 이상 시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때가 바로 아까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교수님이 미라. 예, 미이라. 시신이 이제 그 수분이 급속히 손실된 거예요. 사막 같은 데서 네. 수분이 이 시신에서 수분이 급속히 그냥 딱 빠져나가니까 그때는 부패가 정지될 수밖에 없죠. 네. 정지되는 거 건조돼 버리는 거 이걸 이제 미이라화됐다고 그래요. 네. 예. 이게 이제 이 경우가 미이라화된 게 꽤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밀라파. 밀라파, 뭐 히라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거 진짜 드물어요. 왜냐하면 시체에 중성지방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또 시체에는 지방 분해 요소가 같이 하고 또 세균의 효소도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이 세 가지가 막 엇갈려서 작용을 해가지고 약간 비누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그 비누처럼 중성화를 만드는 맞아요. 건데 늪 같은 데 있죠. 늪에 빠져서 죽은 사람을 발굴했을 때 히라파 현상, 이 밀라파 현상이 많이 나요. 네. 네. 이게 아마 그 압력이라든지 거기에 수분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지방 가수분해가 되는 바람에 네, 지방이 이제 부패가 안 되고 그렇게 밀랍화 되는 과정이 아마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늪에서 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백고라는 그냥 자연적인 그 현상이니까 그거는 뭐 이상시체 현상 아니에요? 부패가 진행되다가요 계속 오래 시간이 되게 되면은 뼈만 남게 그걸 되는데 백고라라고. 네, 백고라라고 합니다. 백고라는 이상시체 현상은 아닙니다. 네, 나중에 정상적인 시간이 시체. 지난 마지막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건 이상시체 현상.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남은 거 있죠. 저는 이거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교수님. 치면화 네. 현상. 이거 못 네. 들어봤어요? 네. 예, 이걸 태아 물렁화라고 그러거든요. 태아. 네. 태아 물렁화. 태아가 물렁하게 된다. 물렁화. 치면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태아가 엄마의 자궁 내에서 사망해서 배출되지 않았을 때 예, 그때 자궁 내에는 무균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패가 진행이 안 되고 자가용해만 진행되는 그걸 이제 태아 물렁화 현상이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패의 원인이 없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 자궁내에서만, 일어나는 자가 용해만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안에서만 녹고 이런 것들. 아, 이것도 아주 흔치 않지만 이런 그 이상 시체 현상에 속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그러면 산모가 사망을 했을 때나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산모가 사망해서 오래되면 이것도 이제 해당 사항이 없어지죠. 바로죠, 바로. 산모가 사망했거나 할 때 바로 이제 이 산모 뱃속에서 태아 물렁화 현상이 보이는 거죠. 오늘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시체 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시체를 바라볼 때 어떤 요인으로 과학적인 증거를 파악할 수 있느냐라는 걸 보고요. 또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구분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느냐 대략 이런 정도를 파악해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